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5월의 첫 거래일, 오늘 우리 주식시장도 또 어려운 모습입니다. 미국 연준이 지난 3월에 이어서 이번 주에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에서 금리를 0.5%포인트를 올리는 빅스텝을 밟을 거라고 예상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 센터뷰 시간에는 미국의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와 또 이게 이미 예상된 악재인데 왜 계속 이렇게 시장에 크게 반영되는 건지 전문가의 의견을 좀 들어보겠고요. 내 사주, 내 운명, 내 팔자 등이 궁금해서 점집 찾아가는 일들 가끔 있으시죠. 그런데 요즘은 이것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많이 이용한다고 하죠. 오늘 블루칩 신기주 시간에는 이 점집, 점술, 상담, 중개 플랫폼 기업을 통해서 요즘 이 서비스는 얼마나 시장이 크고 소비자들의 반응은 어떤지 이런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모두 파란불입니다. 코스피는 0.76%, 코스닥은 이보다 낙폭이 좀 더 깊은 1.16% 하락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지난 주말에 미국 나스닥 시장이 4% 하락한 것에 비하면 이렇게 하락하는데도 좀 덜 떨어지고 있구나라는 또 위안 아닌 위안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요즘 주식시장 왜 이런 건지 NH투자증권 신환종 FICC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왜 주식시장 이러냐고 물어보면 이제 계속 두어 달, 석 달 전부터 듣던 이야기를 계속 하세요. 뭐 금리 인상 가능성, 뭐 러시아 늘 같은 재료인데 네. 언제까지 계속 여기에 반응을 하면서 떨어질 거냐. 그 한마디로 말하면 경기 침체죠. 경기 침체가 안 될 거야. 예. 라고 올 초에 다 예상했고,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 이슈 생겨도 거기까지는 안 갈 거야. 자꾸 이제 실망한 거죠. 그러다 생각보다 점점점 가까이 가는 거죠. 터지는 일들이 경기 하락, 경기 침체로 우리를 이끌고 있는 것 같다. 지금 상황은 거의 경기 침체로 방향을 틀고 가고 있는데 우리는 아니라고 믿고 있었던 거죠. 네. 그다음에 연준도 그 금리를 이제 물가 이렇게 올랐으니까 올릴 거야 하면서 경기 침체까지는 안 갈 거야. 금리를 우리가 올려도, 네. 올려도 우리 저 연준이 이제 금리를 앞으로 올릴 건데, 네.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야 그러면은 저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예. 경기 침체로 안 가면서 금리를 올리는 방법을 생각해보겠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꼭 경기 침체로 가는 건 아니야.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 1분기 GDP 미국 마이너스 나왔고요. 그다음에 저기 지난주에 아마존이 마이너스 14% 하루 만에 그렇게 떨어졌죠. 게 예. 이제 마이너스 아마존도 7년 만에 처음으로 분기 손실 기록했고, 그다음에 1분기 실적이 네. 그다음에 애플도 전망치는 상회했지만 공급망이 이렇게 되면 2분기에 손실 발생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인기는 여전하지만 제품을 못 만들어서 수요에 부응을 못할 것 같다는 거죠. 네. 지금 상황들이 진짜 경기 침체로 가는 거 아닌가. 그런 그 상황으로 지금 점점점 가고 있기 때문에 네. 반등을 못하고 계속 좀 밀렸다. 결국 핵심은 경기 침체로 가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센터장님. 네. 근데 주식시장은 우리 지난 2년, 3년간의 경험을 보면 경기가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중앙은행이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펴면, 즉 금리를 낮추고 양적 완화를 하면 시장은 계속 오르고 네. 그랬었잖아요. 또 네. 반대로 경기가 좋던 나쁘던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린다고 하고 긴축을 한다고 하면 또 그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내렸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생각보다 경기가 나쁠 것 같으면 중앙은행의 예상과는 달리 경기가 나빠지는 게 분명하면 중앙은행은 네. 금리 올리는 거 스톱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지난 예. 2008년의 금융위기 이후에 12년 동안 얘기고요. 네, 계속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때는 네. 물가가 낮은 상황. 그러니까 실은 저희는 지난 40년과는 완전 다른 사이클로 지금 코로나 이후에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네. 물가가 상당히 부담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 12년 동안의 통화 정책과 주가의 상황만 보시면 안 된다. 그때는 물가에 대한 부담이 적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금리를 낮출 수 있었는데 네, 금리로 유동성을 조절하면서 예. 이제 쥐었다 풀었다 하면서 경기를 부양했었죠. 경기를 부양하고 주가도 살리고 예.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물가 부담이 너무 높아서
실은 이제 끌려가는 느낌인데요. 연준이 그래서 물가 이렇게 높은데 이거 잡으려면은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근데 거기다 또 이제 경기까지 네. 봐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제 문제가 한층 더 어려워진 상황에서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의 저 연준의 스탠스로 주가를 자꾸 생각을 했던 거를 버리셔야 돼요. 그럼 경기가 나빠지더라도 연준은 금리를 못 내릴 수도 있고 심지어 올릴 수 있다. 올릴 수 있고 긴축 그렇게 풀린 돈을 유동성을 줄일 수 있다. 지금 줄이자고 계속 얘기하는 물가 거죠. 잡느라고. 네. 센터장님 그런데 자주 드리는 질문이기도 합니다만 물가가 예를 들면 사람들의 뜨거운 수요 내지는 시중에 너무 많이 풀린 돈 사람들의 넉넉한 주머니 때문에 올리는 거라면 말씀하신 대로 그 카드로 네. 대응하는 게 정석인데 네. 지금은 꼭 그것 때문에 오르는 게 아니라 러시아 때문에 석유가 문제고 석유가 문제니까 다른 물가도 오르고 뭐 중국이 안 돌아가니까 공급이 안 되니 시중에 10개는 필요한데 3개만 공급되니까 또 오르고 그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수요가 뜨거워서 오르는 물가가 아닌데 수요에다 찬물을 붓는 금리 인상을 하는 게 물가는 과연 그럼 잡을 수 있느냐. 물가부터 중시한다면 이해는 되겠는데 네. 그럼 그렇게 하면 물가는 잡을 수 있어? 그게 그 칼이 맞아? 하는 질문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진짜 어려운 건데요. 예. 자, 지금은 이제 수요와 공급 보면은 이제 수요의 어떤 요인에 의해서라기보다는 공급에 문제가 많이 생긴 거잖아요. 네. 그런데 실은 수요의 문제도 있죠. 있기야 있겠죠. 예, 있는데 이제 공급이 더 큰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금리를 올린다고 공급망 해결부터 이제 원자재 가격 폭등 이거를 다 막을 수 있느냐? 네. 그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 우리가 교과서적인 처방이 있어요. 정통적인 처방. 예. 그게 이제 밀턴 프리드만이 얘기했던 인플레이션은 화폐적인 현상. 결국 통화량에 의해서 자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전체적인 수요를 확 줄여버려서 돈 없으면 쌀이고 뭐고 안 사 먹지 않겠느냐. 적게 써서 공급도 좀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네. 갈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물가를 잡으려면 그래서 70년대에 그레이트 인플레이션 이제 하이퍼는 아니죠. 그 스태그플레이션이었겠고 예. 엄청난 경기 둔화와 엄청난 물가 상승을 갖고 오긴 했었는데 네. 이거를 각국이 이제 통제할 때 미국이라든가 칠레라든가 네. 이런 나라들은 그때 신자유주의로 바뀌면서 경기 침체를 우리가 피할 수 없다. 수요를 엄청나게 줄여버려가지고 네. 아주 고통스러운 몇 년을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경제 성장을 다시 시작했죠. 그래서 네. 물가를 확 잡고 그 다음에 다시 시작하면서 실은 80년대 90년대 미국이 놀라운 성장을 만들기도 했었는데 네. 이거 피하려고 중남미 국가들 브라질과 뭐 멕시코 여러 나라들은 경기 침체를 피하려고 왜냐하면 민주화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또 다시 예. 돌아갈 수도 있고 하니까 예. 그걸 못했던 거예요 차마. 그래서 그거를 버티다가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가는 그래서 결국 90년대에 다시 네. 그 똑같은 교과서적인 처방으로 신자유주의 방식으로 경기 침체를 유도한 다음에 회복을 했던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파월이 얘기하는 자 이거 경기 침체 없는 금리 인상과 유동성 축소 과연 되겠냐.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파월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주시장은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그럴 리가 없다, 시장은 이거죠? 이제 점점점 어차피 우리 경기 침체를 한번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 이런 얘기가 빨라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 상황은 경기는 나쁘고 물가는 오르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스태그플레이션. 네.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게 맞는 것 같고 네. 과거에는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어차피 고통을 한번 겪고 물가부터 잡고 경기는 당연히 추락하는 거고 네. 그렇게 몇 년 고생한 후에 정리될 사람은 정리도 되고 또 뭐 그렇게 하면 수요도 줄고 하면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네. 그런 게 지금까지 경험이었는데 그 솔루션 말고는 지금도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 방법을 그러니까 지금은 거부하는데 거기까지는 안 갈 거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네. 과연 그렇게 안 가고 해결될 수 있냐? 센터장님 보시기에는 결국 갈 걸로 보시는 눈치인데. 예,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내년이나 후년에 예. 결국 경기 침체를 근데 경기 침체가 바로 금융 위기는 아닙니다. 그렇겠죠. 뭐. 2020년의 예. 금융위기 또는 2008년의 금융위기는 다른 요인들 전염병이라든가 대형 은행이 몰락하는 이런 신용위기 때문에 왔고 경기 위축되는 네. 상당히 이제 기업이 이제 어렵겠죠. 자 그런 상황을 겪고 나서 이게 좀 정리되지 않을까 때문에 네. 그런 게 점점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자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경기가 좀 위축되는 분위기더라도 연준은 자기가 뱉은 말 지켜서
빅스텝으로 금리 많이 성큼성큼 올릴 거라는 생각이시네요. 그러니까요. 지금은 그 누가 뭐래도 물가 잡는데 다 집중이 돼 있습니다. 네. 아직 경기가 완전히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빅스텝을 지금 이제 할 거라서 아마 저기 5월 3일에서 4일에 미국 FOMC에서 50bp 인상은 이제 예정이 돼 있고요. 네. 그 다음이 이제 몇 번 할 거냐, 50bp씩 3번 할 거냐, 아니면은 6월에는 막 75bp 할 거, 뭐 이런 얘기도 막 나오니까요. 그게 들어온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저기 한 처음에 딱 나오면 50bp씩 3번 나오면은 한꺼번에 몰아닥칩니다. 그래서 이게 금리가 지금 다시 급등하고 있는. 뭐가 몰아닥쳐요? 시장에는 한꺼번에 몰아닥칩니다. 아, 천천히 올라가더라도 그 기준 금리는 3번에 나눠서 올리더라도 네. 시장은 3번 오를 게 한꺼번에 반영해 버린다는 네, 거죠. 50bp씩 올라가면은 뻔한 미리 미래니까. 네네. 이렇게 반영되기 많기 때문에 아마 5월이 상당히 좀 혼란스럽고 금리도 급등하고 네. 또 이제 주식시장도 좀 혼란스러운. 그다음에 이제 물가가 그래서 과연 잡혔나 이런 걸 봐야죠. 그래서 잡힐 것 같아요. 그럼 물가는 잡힐까요? 물가는 기저 효과이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지난번에 8.5 나왔거든요. 예. 미국이 3월이 1년 전에 비해서 네. 1년 전 3월에 비해서. 그죠? 예. 근데 4월은 그전 저기 이게 코로나가 미국에서 시작된 시점이 네. 봉쇄 시작되고 한 시점이 2020년 3월이잖아요. 네. 그때부터 실은 지표가 나빠졌어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2월에서 그 3월 초 이때까지 괜찮았는데 그래서 저희가 3월, 4월, 5월쯤이 정점, 고점이고 전년 대비니까 1년 전 3월, 1년 전 4월, 1년 전 그렇죠. 5월은 매우 그때보다는 나은 거죠, 이제 물가가 높았을 텐데. 그죠? 그러니까 그 전보다는 나아지는 이런 점점 고점을 찍고 이렇게 하락하는. 그럼 1년 전 6월은 물가가 꽤 올랐을 때였으니까 그렇죠. 그때 그때보다는 물가에 덜한. 비하면 오름폭은 별로.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커브가 꺾여진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많이 안 꺾여질 거예요. 그러나 8.5에서 7.5 이제 뭐 한 6.5 이렇게 해서 연말에 한 5% 전후. 1년 전에 비해서. 네. 그다음에 내년에 이제 한 4%, 3% 뭐 그러다 이제 경기 침체로 가게 되면 좀 더 내려갈 수도 있겠고요. 그런 흐름으로 많이 대부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 숫자가 조금 낮게 나오더라도 그건 지난해 물가와 비례한 기저 효과가 대부분이지. 그렇죠. 금리를 올려서 잡은 거는 아닌 것도 같은데. 거기에 의해서 이제 금리가 결정이 나죠. 금리는 거꾸로.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더 올라갔으면은 실은 금리를 더 올려서 잡아야 되는데 네. 고점을 치고 서서히 내려오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레벨까지 정도만 가주면 이제 이렇게 되고 알겠습니다. 만약에 더 올라가면은 실은 더 올려야 된다는 것 때문에 기저 효과가 있어서 중요합니다. 하지만 체감은 좀 이거 아직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금리 상승이 과연 물가 잡는 데 도움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는 네. 불확실하지만 수단은 그거밖에 없으니 아무튼 열 떨어질 때까지 해열제 먹듯이 비슷합니다. 네, 해열제로 이게 열 내리는 게 맞아? 싶긴 해열제네요. 네. 하나 뭐 다른 게 뭐 있어? 해열제도 먹어야지. 맞습니다. 계속 먹을 거다. 떨어질 때까지. 네, 공급과 뭐 제재 저건 어쩔 수가 할 수가 없고 오히려 더 네. 심해질 수도 있고 하니까. 예. 자, 어찌 보면 조금 좀 어리석은 것 같기도 하고 제대로 된 약이 아닌데 저걸 저렇게 쓰면 오히려 차라리 해열제가 부작용이 없다면 이제 금리 인상이 부작용이 없다면 뭐 써볼 수 있죠. 그러나 금리 인상이 굉장히 경기를 침체시키는 부작용을 가져오는데도 물가 인상에도 별 도움은 안 될 것 같은 그거 카드를 쓴다는 건 정말 카드 없나 보구나. 야, 이게 참 풀기 어려운 문제인가 보다 하는 생각을 들게 하는데요. 저런 문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혹시 우리가 이러고 있다가 예상치 못한 또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전염병이 한 번 더 터진다든가 예. 뭐 심각한 사이버 위기가 나온다든가 뭐 이렇게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졌을 때 다시 금리를 인하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 너무 낮으면 정책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금리를 인상한다는 건 정상화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에라도 한번 낮출 수 있게. 낮춰야죠. 그럼 결국 올렸던 거 다시 낮추는 거라도 시장은 하고도 안도감 하고서 하면서 뭔가 경기가 다시 살아나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쓸 수 있는 여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죽였다 살리는 경기라도. 네, 지금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는 건 전혀 완전히 전에 안 가본 그런 게 아니고 2019, 18년 정도의 그 금리 정도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네. 정상화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리는 계속 오를 거고 물가가 잡힐 때까지 오를 거라면 물가는 좀 완화되겠냐? 내년 내후년이라면. 네. 그 내년 내후년에도 조금 낮기는 하지만 그래도 예전처럼 그렇게 낮은 물가는 아닐 거고 계속 오를 겁니다라고 방금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
그 이유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내년에 계속되고 중국의 코로나 확산도 내년에 계속된다는 뜻입니까? 주로 이제 그게 공급에 문제를 줘서 생긴 인플레이션인데. 지난 40년하고는 그때 이제 실은 시장에서 효율을 중심으로 했던 네. 시장만 봤던 그런 시장이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정학적 위기 이런 것보다는 전 세계에서 싼 거 만들 수 있으면 어디든지 갔던 그런 시대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세계화. 예. 이제는 그런데 못 가는 거죠. 아무리 싸다고 가는 게 아니고 만약에 환경을 파괴하고 만든 제품을 만들었다, 그거 쓰면 안 되겠고요. 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 문제뿐 아니라 뭐 저 코로나도 그거 무관하게. ESG도 그렇고 여러 예. 측면에서 지금 그때랑 다른 상황들이 있는 데다가 그 정도에다가 실은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 이 러시아 제재 이런 게 확 올라오면서 올 초보다 확 더 올라온 게 네. 이제 최근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게 오래 갈 거고요. 그러면 이제 유가가 $100. 네. 우리 저기 서울 외곽에서 지금 기름 넣으면은 뭐 한 2,000원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 이게 안 빠지고 계속 간다. 한번 한 1년, 2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앞으로도 계속. 네. 근데 이게 더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죠? 더 올라가면은 실은 금리 막 더 올라가 잡아야 되는데 더 올라가지만 익숙해지는 겁니다. 더 올라가지만 않으면 물가 상승률은 0에 수렴하겠죠. 그렇죠. 천천히 다시 이렇게 빠지는 그러니까요. 셈이죠. 예. 그래서 계속 이제- 앞으로도 계속 2,000원이라도 그렇죠. 물가 상승률이 높지는 않을 텐데. 그러니까 체감은 이제 화가 나는데 화가 나겠죠. 지표는 내려오니까 저거 제대로 설명을 못 한다고 하지만 네. 그 이제 금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거에 의해서 이제 움직여지기 때문에 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들이 너무 주식만 하셨을 텐데 앞으로는 금리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네. 옛날에는 예금 금리, 적금 금리 너무 낮아서 이제 막 주식하시고 그러셨잖아요. 예, 예. 근데 지금은 이 예금과 적금과 채권 금리가 많이 올라서 잘 찾아보셔가지고 탄탄한 은행으로 예적금 찾으셔도 돼요. 정기예금도 재테크다. 정기예금도 예, 많이 올라온대. 예. 근데 이거를 아직도 낮은 데도 있는데 이제 많이 예. 올라올 겁니다. 예금, 적금, 고금리 예금. 뭐 생길 근데 것이다. 은행을 잘 보셔야죠. 예. 탄탄한지. 그다음에 채권도 하시면 좋고요. 근데 이게 채권을 한다는 의미는 예금, 적금은 만약에 한 5년짜리 해가지고 뭐 중간에 해약하면 페널티가 있잖아요. 네네. 채권은 페널티가 없어요. 그래서 끝까지 완게 들고. 중간에 막 가격이 올랐다, 채권 가격이 올랐다, 금리가 쭉 떨어졌어요. 예. 경기 침체 맞아서 그럼 내년쯤에 그때 팔면 된다는 거죠. 돈 많이 벌고 팔면 되죠. 근데 적금은 해약해야 되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센터장님이 보시기에는 지금은 금리는 당분간은 좀 오를 것 같고 그 당분간이 뭐 한 서너 달? 시장이 먼저 빨리 반영시키겠죠. 네, 그게 아마 요 2분기 지금 5월, 6월, 요 7월이 여름 집중되지 않을까 전까지는 싶습니다. 가파르게 오를 거고 네,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그 금리 내려갈 걸로 보시는군요. 유지되거나 서서히 좀 내려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내년에 경기 침체다 그러면 네. 내려가야 되거든요. 내리기도 하겠죠. 그렇죠. 예. 저 내리진 않더라도 내려갈 거고. 시중 금리는 네. 예. 그다음에 뭐랄까 물가도 막 올라가다가 경기 침체는 디플레이션이잖아요. 네. 서서히 바람 빠지듯이 이제 빠지면서 될 가능성이 높아서 네. 이럴 때는 무리한 주식 투자보다는 좀 금리 쪽쪽 이자를 받는 네. 높은 이자를 받는 그런 투자를 하시는 게, 그게 보존을 하시고 있다가 나중에 경기 침체 상황에 가서 상황이 더 나빠졌을 때 그때 주식을 이렇게 전환을 하시는 게 네. 좋은 어떤 자산 배분이죠. 요게 코로나 직전에 많은 분들이 했던 겁니다. 주식만 한 게 아니고요. 금리가 7월 직전쯤이 고점이 될 거라는 건 채권은 그때가 제일 쌀 때라는 뜻이니까 그렇죠. 그 시점 전후로 해서 채권을 좀 사놓는 투자도 그렇죠. 괜찮다. 2019년에 코로나 직전에 1년 전에 네. 채권을 하셨어야죠. 그러면은 한 3%짜리 예. 채권이 1%까지 가잖아요. 금리가 낮아지니까. 돈 엄청나게 벌겠죠. 그리고 그 돈을 코로나 때문에 2020년 2월 뭐 3월 이럴 때 예. 삼성전자를 사든 이렇게 전환을 하는 거죠. NH투자증권의 신환종 리서치 센터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예, 저는 잠시 후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블루칩 기업들 또는 블루칩이 될 만한 기업들의 이슈와 투자 그리고 그 이면의 이야기들을 두루두루 살펴보는 블루칩 신기주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재밌네요. 전물 봐주는 서비스가 이게 꽤 큰 산업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와 관련한 업체가
업계에서 큰 투자를 받기도 했다는 소식이 있는데 북저널리즘의 신기주 이사와 함께 또 이 동네 이야기 좀 들어보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게 그러니까 앱인데 점을 쳐주는 앱입니까? 네, 그러니까 천명이라는 앱인데 네. 정확하게 점을 이 서비스가 써주는 게 아니라 점을 쳐주는 점술 전문가들하고 네. 그리고 그 점술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소비자들을 연결하는 O2O 플랫폼 서비스인 거죠. 아, 뭔가 남녀 연결해 주듯이 미팅 네. 앱처럼. 그러니까 저는 비유를 이제 음식 배달업하고 비슷하다고 비유하는데 그렇겠네요. 예. 음식점하고 배고픈 사람하고 연결해 주는 거잖아요. 그게 배달의 민족이든 뭐 쿠팡이츠든 그렇듯이. 네, 맞아요. 배달의 민족에 투자했던 그 알토스 벤처스라고 네. 그 미국에 있는 한국계 그 벤처 캐피털이죠. 네. 여기서 배달의 민족에 투자해서 대박이 났는데 지금 소개해드릴 천명 컴퍼니라고 하는 천명 O2O 서비스하는 이 회사에 예. 50억 원을 투자해서 요즘 화제예요. 여기도 투자한단 말이야. 그럼 점 보고 싶은 사람들과 그렇죠. 네. 점을 봐줄 수 있는 사람들을 서로 연결해 준다. 맞아요. 네. 서비스는 간단할 것 같은데 네. 이 사업이 잘 될 걸로 봤나 봐요. 그러니까 투자를 50억씩이나 하죠. 네,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그 국내 이제 점술 시장이요. 네. 물론 이제 청취자분들이 들으시면서 점 좀 싫은데라는 약간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점이라는 게 혹세무민의 이미지가 있는데 불편한 분들이 있을 텐데 사실 돈이라는 거에는 옳고 그름이 없잖아요. 유불리만 있으니까. 이 서비스 원하는 분들도 네, 있죠. 이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국내 점수 시장이요. 기본적으로 음성화돼 있기는 한데 2조 원 정도에서 맥스는 4조 원 정도 추정하거든요. 오가는 복채들의 합의. 네, 그렇죠. 그렇게 추정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거의 뭐 현금이고 카드 거래 안 되고. 알기는 어렵긴 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10조 원 정도 되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크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제 알토스 벤처스 같은 이 글로벌 벤처 캐피털에서는 트렌드가 이건데 한국에는 없나 찾아봤더니 이렇게 연결하는 서비스면 돈을 투자하겠다라고 했는데 천명 서비스가 지금 회원 수가 17만 명 넘었고요. 예. 그 2021년 연간 거래액이 50억 원이 넘어가 있고 작년에 그러니까, 네. 그리고 월 이용자 한 달 이용자 숫자가 40만 명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분기별로 2배씩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J컵을 그린다고 흔히 스타트업에서 표현하는데 네. 그러면 캐피털 입장에서 보면 투자 안 할 이유가 없죠. J컵을 그리는 회사를 찾느라고 바쁜데 네. 네, 점이라도 쳐서 찾을 판인데 지금 딱 눈에 보이니까 투자한 겁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면 그냥 돈을 내면 점 잘 봐주시는 분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는 서비스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렇죠. 네, 단순하게는. 아니면 복채까지도 여기서 결제하시고 우리가 모아서 그 점 봐주는 분한테 월말에 송금해 드립니다. 네. 또 할 수도 있는 것 같고 구체적으로 그렇죠. 어떻게 해요? 그 두 가지를 다 해요. 일단 어떻게 하냐면 네. 그 천명이 점이라고 하는 걸 분류를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타로점이라고 해서 네. 요즘 MZ 세대도 많이 보는 좀 덜 부담스러운 거예요. 네, 카드로 네. 덜 뒤져보는 이런 게 있고 사주라고 해서 우리도 이제 많이 익숙한 게 있죠. 네. 그러니까 본인의 생년월일을 갖고 네. 그 미래를 점쳐준다 이런 게 있고 신점이라고 해서 이제 약간 무섭기도 한데 이렇게 막 보면서 어디서 왔어, 뭐하러 왔어, 뭐 이런 거 물어보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든지 다 한다. 그렇죠. 예. 신점, 사주, 타로 점술 서비스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물론 다른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예. 여기서는 이 세 가지 서비스 기준으로 해서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술 전문가들을 섭외를 해놔요. 그게 만들어 놓으면 예. 그 점술 봐주는 전문가하고 점술 서비스 받고 있는 소비자들 연결하는데 연결의 기준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직접 가서 만나게 할 수도 있는 건데 대면. 네. 그런데 대면 같은 경우는 결제하는 방식이라거나 또는 해당 점술가에 대한 평판 이런 거 보고 이 사람이 용하다더라라는 걸 알면 평판, 그렇죠. 댓글. 그 평판을 볼 수 있게 해주는 네, 거예요. 네, 돈 내면 이게 맛집하고 되게 비슷한데 맛집도 맛집 리뷰하고 별점 주면 그 평판이 레퓨테이션이 자산이 되잖아요. 평판 자산. 네, 네. 그래서 다른 분들이 요 집이 맛집인가봐라는 소문이 나면 오는 것처럼 네. 맛있다는 것처럼 용하다는 것도 소문이 나게 만드는 게 하나 있고요. 그럼 그럴 수 있는데 돈은 어떻게 버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즉 맛집이야 뭐 서로 이제 배달 서비스는 배달해 주면서 배달 수수료를 받는데 그렇죠. 네. 점집은 리뷰를 보고 그냥 그 집 점집으로 가버리면 네. 리뷰 제공하는 이 회사는 돈 벌 구멍이 없잖아요. 현재로서는 이제 그 수수료를 받기도 하고 이런 네. 플랫폼이 되면 광고 비즈니스도 가능해지는 거죠. 결국은 이거에 많이 입점하게 찾아오시니까 되면. 네, 그렇죠. 그럼 점 봐주시는 분한테
광고비를 받는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가 있어요. 네. 최근에 2, 3년 동안 사이에 코로나 때문에 이 점술 시장도 그 대면 서비스가 좀 어려워졌잖아요. 네. 비대면이 필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비대면에 대한 니즈가 증가하면서 관련돼서 이제 광고 비즈니스도 가능해질 뿐만 아니고 그리고 비대면을 하게 되면 전화로 연결하죠. 네. 그러니까 전화 연결할 때 전화 연결 서비스 그리고 그 안에서 예를 들면 그 결제를 할 때 네. 그 첨령이라는 이 서비스를 통해서 결제를 할 수 있게 하니까 그렇겠죠. 안심하고 결제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 줌 같은 서비스를 하는군요. 맞아요, 중간에서.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요. 그 점을 보러 가시는 분들한테 이제 개인 전화번호가 노출이 안 돼요. 이걸 통해서 하면. 소비자의 개인 소비자의 번호가. 네, 그러니까 어디에 전화 걸어서 물어볼 때 개인 번호 노출되는 것도 부담이 없으니 점 보러 가면 개인 번호를 얘기해야 되나 봐요. 보통 이게 가끔 보면요, 이게 이런 서비스 말고도 전화로 점을 쳐주는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분들도 그럼 계신데 내 휴대폰 번호가 노출되니까. 노출되죠. 네, 아무래도 부담스러운 것인데 예. 그런 것들도 피할 수 있어서 네.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그 음식업계의 원리를 배달업에 거의 예. 똑같이 이 점술업에 이용했다고 보면 됩니다. 연결해 주는 걸로 뭐 어렵지는 않은데 돈을 좀 잘 버나 봐요. 중간에 수수료를 꽤 또 받는지 고객이 좀 늘어나고 있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이게 시장 자체가 지금 2022년 목표가요. 예. 그러니까 2021년까지 17만 명 확보했다고 했는데 2022년까지 회원수 확보 목표가 좀 예. 놀라운데 17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10배 가까이 회원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 자신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래프 자체는 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래프 찾아보니까 네. J컵을 확실히 그리고 있는 건 보여요.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시장 자체가 확대되고 있는 건 분명한데 네. 그게 최근에 뭐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일본의 그 자팔라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이게 점수 스타트업인데 네. 이게 도쿄 증시에 상장이 됐거든요. 상장된 점술 앱 서비스. 거기도 똑같이 보는 분과 네, 봐주는 분을 맞습니다. 연결하는 거예요. 네. 네, 도쿄 증시에 상장이 됐을 정도인데 예. 양성화되어 있는데 이게 자팔라스의 매출이요. 2021년 기준으로 385억 원쯤 되거든요. 40억 엔인데 그러니까 보면 일본이 한국 시장의 점수 시장 크기가 5배쯤 된다고 보면 네. 그러면 지금 이 시장의 시장점을 놓고 보면 지금 목표가 크게 무리라고 할 이유는 없죠. 일본인들도 점 많이 보는 모양이네요. 인구는 한 3배쯤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시장이 5배로 크면 물가도 비슷한 나라에서 복채가 많거나 자주 보거나. 자주 보기도 하겠고요. 우리나라보다는 사실은 다양한 이제 토속 신앙 이런 것도 있으니까 예. 자꾸 그런 물어보는 문화는 분명히 확실히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전세적인 트렌드인 거는 미국만 놓고 봐도요. 미국에도 그런 비슷한 앱이 하나 있는데 네. 그 나사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타로가 인기인데 예. 미국 같은 경우는 타로가 아니라 그 별자리 점술이 인기여서 점성술, 네, 맞아요. 점성술이라고 하는 예, 거죠. 예. 그 점성술 기반으로 해서 나사에 있는 그 별자리를 보고 별자리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네. 그래서 그걸 갖고 점을 쳐준다였는데 이게 회사 이름이 코스타라는 회사예요. 네. 그런데 미국에서 18세부터 25세 사이의 여성의 4분의 1이 다운로드 받았다고 하는데 투자한 받은 액수가 260억 원 정도 됩니다. 여성들이 좀 더 다운 많이 받으시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예. G세대 여성, MZ세대 여성들의 4분의 1이 이 앱을 무조건 다운받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260억 원 이상 투자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세콰이어 캐피탈이라고 하는 유명한 실리콘밸리 투자사 있잖아요. 네. 거기서도 그 힌두교 기반으로 한 역술앱이 있는데 앱스4 바랏이라고 여기에도 170억 이상 투자했다고 하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시장이 커지고 있는 건 우리나라만의 트렌드가 아니라 글로벌 트렌드고 그러니까 그 트렌드에 맞춰서 돈이 움직이고 있다. 뭐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예전보다 점을 더 자주 보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점 보는 시장은 그냥 아름아름 서로 아는데 소개받아서 네. 가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이제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네. 다양하게 비교해 볼 수 있다.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점수 시장에 갖고 있는 근본적인 약점이 입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집에 누가 소개받아서 소개받아서 간다. 근데 이게 저 사람한테 좋았던 서비스가 나한테는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갔더니 이런 경우 많이 당하시는데 그 복비 받아가고 근데 정가가 없는 거 아니에요. 정찰제가 없으니까 많이 내라 뭐 이러기도 복비가 하고. 얼마인지도 모르겠고. 그렇죠. 예. 정확한 가격도 모르겠고 가장 문제가 자 이걸 점을 봤더니
부적이 필요하다. 부적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면 강매당하는 경우들. 그러면 소비자 경험이 매우 나빠지죠. 그러니까 이게 네. 뭐냐면 점수 서비스 공급자하고 소비자 사이에 정보 비대칭성이 존재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시장이야말로 사실은 플랫폼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디지털화된 플랫폼으로 정확하게 양쪽을 공정 가격으로 정확하게 연결해 주는 서비스가 필요해지게 되는데 그럼 서비스 수수료가 얼마인지는 가격표에 있을 거고.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서비스만 들어가 봐도요. 그 뭐 정말 낮은 가격으로는 타로 같은 경우 좀 부담 없이들 이용하시던데 네. 2만 원부터 시작해요. 아, 10분 정도에 2만 원인데 타로점? 네, 예. 타로점. 그러면 이제 약간 재미삼아라도 볼 수 있는 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던 가격이잖아요. 아, 가격 이제 그 허들이 좀 낮으니까. 음. 그러니까 정보 비대칭성이 그러니까를 낮추고 그리고 이제 가격의 어떤 허들을 낮추면 그러면 이용률이 증가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소비자 경험이 좋아지면 네. 그러면 그 경험이 쌓여서 당연히 이제 회원 수가 증가하는데 여기 이제 이 서비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서비스가 만족이 안 되면 자기네 회사 1,000명에 전화 걸어갖고 그거에 관련돼서 뭔가 피드백을 달라거나 또는 리뷰를 쓰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뭐 점을 치러 가면 그 해당 점집에 리뷰를 쓰거나 하는 경험이 없잖아요. 방법은 없죠. 없죠. 마음에 안 그럼- 들면 뭐 소개 안 하는 방법밖에.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게 CS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커스터머 서비스가 가능해지면서 점점 더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네. 점 보는 분은 그분이 가서 나중에 좋은 리뷰 안 올릴 거라는 것도 아시겠죠? 그런 거 다 아시니까 운명도 알려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리뷰를 줄 거라는 걸 알고 뭐 점을 쳐준다거나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여기서 이 서비스의 핵심은요. 네. 결국은 그 이 1,000명팀 창업팀이 보는 거는 그러니까 서비스를 공급하는 공급자의 퀄리티겠죠. 예.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있는데 공급자들이 용한 분들 확보하는 게 네. 관건이다. 그렇죠. 용한 예. 분들은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인데 2022년 5월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한 800명 정도의 용하다는 전문가들을 확보했다는데 제가 이거 어떻게 용하다는 걸 확보하냐고 봤더니 네. 일단 그러니까 약간 미슐랭 가이드 비슷해요. 소비자들을 먼저 보내요. 그래갖고 점을 치게 하는 본인들이 거죠. 회사 돈으로 그렇죠. 그래갖고 그 서비스를 보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직원이 가서 평가해보고 블라인드 테스트를 를 하고요. 괜찮다 싶으면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렇게 많이 만나보다 보면 네. 이 아마 1,000명 창업팀이 그 국내에서 점수가를 가장 많이 만나본 팀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800명이나 모았다고 그러면 그러네요. 그 배수를 만났을 거 아니에요. 예. 그 빅데이터가 모이면서 요런 거 요런 사람들은 별로고 요거는 용한 게 맞고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데이터와 경험치가 쌓이게 되는 거죠. 야, 이분을 좀 인터뷰하고 싶은데 이분은 사업하는 분이라 솔직한 답은 안 주겠죠? 그렇지 약간 요게 비밀이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다 맞추시던데요. 이렇게 답을 하실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좀 밀고 싶은 사람은 밀게 해주고. 뭐 그럴 수도 있고. 네. 어쨌든 이런 정성적인 평가 지표를요 정량적 지표로 바꾸는 것. 요게 이제 핵심인데, 그러니까 보통 그 알토스에 투자한 이유도 마찬가지일 텐데, 보통 시장에서 상식적으로 안 되는 거야라고 하는 걸 되는 방향으로 바꾸면 그럼 투자 매력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점수 시장은 그냥 아름아름으로 운에 맡기는 거야. 네. 인데 이걸 정량적 지표로 바꿔요. 그래갖고 소비자들을 몰리게 하는 게 있고요. 근데 여기에 또 하나가 더 있더군요. 이게 재밌는 것인데 네. 그 우리가 점 치러 가서 물어보는 질문들이라는 게 네. 생각보다 단순하다는 거예요. 소비자가 물어본 질문이 그렇죠. 네. 그렇죠. 뭐 물어보고 싶으세요? 보면 이제 묻는다 싶으면. 저요? 네. 제가 점집에 간다면. 네. 저는 좀 독특한데 저는 한 가지 질문한다면 네. 10년 후에 제가 뭐 때문에 후회하고 있습니까? 그 질문 굉장히 질문 거예요. 구체적인데요. 네. 네. 그렇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미래가 궁금한 거 아니에요. 네, 네. 지금의 예. 선택에 그렇죠. 옳고 그름을 네, 판단하는 네, 것. 네. 그리고 그거는 그 선택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는 애정운일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사람하고 헤어질까? 대개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그건 이제 세대가 낮으면 그렇고요. 좀 이제 중장년으로 가면 사업운이죠. 뭐 그렇게 투자할까요? 예. 뭐 아니면 여기 동업할까요?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질문 자체가요. 모이다 보면 그 다양한 것 같은 질문들이 미래에 대한 몇 가지 질문, 뭐 기중하복, 뭐 돈, 뭐 애정, 비슷한 가족, 질문이죠. 건강 예. 이런 걸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점술 전문가들도요. 특정 애정운에 잘 설명해 주는 전문가가 있고 사업운에 강한 전문가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 포인트는 예. 사업에 강한 점수 전문가하고 예. 그걸 궁금해하는 소비자들을 연결하는 매치력이라고 하는 거. 매칭 서비스 궁금한 자체가. 게 뭐 네. 사업이나 재테크나 뭐 이런 쪽이라면 이분한테 가시고 그렇죠. 네. 같은 사람이라도 뭐 가족 뭐 부부간의 관계라든가 혹은 다른 인간관계나 뭐 애정 문제 때문에 고민한다면 저분한테 가시는 게 맞아요. 낫고. 네. 그러니까 이게 이게요. 운도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이 아니요, 저 아는 선배들 중에도 네. 뭐 예전에도 그랬지만 연애 상담 잘해주는 선배가 있고 맞아요. 네. 마치 본인이 다 해본 양. 또 뭐 어디 진로 상담 더 잘해주는 분이 있고. 맞아요. 뭐 그건 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자면 그 양쪽에 있는 패턴을 트렌드를 패턴화시켜서 질문의 성격을 네. 이걸 매칭화하는 것은 이제 말하자면 그 인공지능 알고리즘, 그 알고리즘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떠한 사람은 어떠한 걸로 연결해주면 좋다더라라고 하는 걸 하면 이게 점점 당연히 이제 빅데이터가 있고 인공지능이 있으면 가장 파괴력이 센 건 머신러닝으로 이 인공지능이 예. 점점 똑똑해지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원래 용한 점술이니 이제 좀 더 용할 수 있는 그 소비자 질문에 답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니까 네. 그 이런 1000명이라는 서비스 전체가 용해지는 거죠. 그게 이제 매칭의 핵심인 겁니다. 좀 더 잘 맞게 되고. 그렇죠. 네. 하기야 뭐 그냥 눈 감고 있다가 그 잠 안 올 때 뭐 이렇게 해서 바로 결제해서 바로 할 수 있으면 네. 굳이 안 가더라도 많은 분들이 할 것 같아요. 네. 심야 상담 이런 것도 있고요. 네. 정말 밤 시간대 한 10분 정도 잠깐 뭐 그럴 수도 하고 한 있고. 뭐 1, 2만 원 정도 하는. 네. 그게 요즘 MZ 세대는 특히나 점 타로 관련돼서 굉장히 익숙해서 많이 네. 쓰기도 하더군요. 네. 시장이 또 커질 수도 있겠고. 재밌네요. 북저널리즘의 신기주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점심 맛있게 드시고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뵙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